자, 조직관리론 파트에서 의사 전달. 이건 뭐 최근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고 과거의 문제가 한 두 번 나왔어요. 그게 바로 출제 포인트 3번입니다. 자, 일단 의사 전달이 무엇인가 개념은 먼저 잠깐 보자. 어렵지 않아요. 요지 마시고. 자, 일단은 첫 번째 줄 중간에 행정 조직 내에서 결정에 필요한 정보 자료가 전달되고 전달받는 사람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사 전달이다. 이게 개념만 좀 위에 두세요. 위에 두시고 바로 여러분들 373페이지 펴보시면은 의사 전달 망이 나와요. 거기 윤형, 연쇄형, 원형, 개방형, Y형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윤형과 연성을 앞에 묶어두세요. 두 개. 그리고 원형과 개방형 묶어두세요. Y는 보지 마시고. 그래서 앞에 윤형과 연쇄형을 고전적 모형 그러고 원형과 개방형을 현대적 모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좀 적어놓으라고.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박스가 나왔네. 박스에. 그래서 고전적 모형, 연쇄형, 거기 Y형 보지 마시고 박형 나와서 수레바퀴 윤자 이게 윤형이야. 박형, 윤형 같은 말이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수레바퀴는 그 안에 중심 구동축이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된 걸 얘기해 이렇게. 우리 요 그림이 앞에 지 봐봐. 단면을 따온 거죠. 요 그림의 단면 따온 거예요. 여기 봐봐. 그러면 의사 전달의 중심 인물이 있는 거예요. 중액이 있는 거야, 중액. 그리고 모든 것이 이쪽으로 다 집중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우리가 얘기한 윤형이고 연생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장, 개원, 개장, 과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연생이고. 그리고 이제 원형은 이거야. 근데 원형은 이게 원탁회의인데 공식을 의미하는 게 비공식을 의미 안 해. 공식적인 회의 이런 것들 원탁에서 수평적 관계. 근데 전체 경로형, 자유 경로형, 개방형은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전체군 자유롭게 의사 전달, 공식과 비공식을 몽땅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현대적 유형 그러는데 이 그림에 중요한 게 변수의 중심도 별표, 밑에 두 번째 신속성 별표. 중심도하고 신속성은 비례 관계야. 알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개방도, 활류, 정확성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세모표. 이 세 개가 또 함께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도가 높으면 신속성도 높아? 높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개방도가 돼 있으면 활류도 활성화 돼야 안 돼?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만 정리하면 돼.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함정파일 때 어떻게 봐냐면은 자 보자. 선생님 이제 질문 한번 줘볼게. 활류를 봉쇄하면은 자 물어볼게. 신속성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 그림 보고 얘기해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신속성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겠죠. 근데 정확성은 떨어지겠지. 활류를 봉쇄한다는 것은 활류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렇게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표현은 375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4번에 활류의 봉쇄란 말이 나와. 활류의 봉쇄, 두 번째 줄 중간. 다시 말하면 의사 전달의 활류가 허용되지 않을 때 신속성은 제고될지 모르나 정확성은 손상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야. 여기. 근데 출제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거 하나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 주십시오. 다른 건 원점 없어요. 보지 마시고. 자, 377페이지 이제 바꿔서 리더십에 관한 형태를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은 출제 민철 A급짜리가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들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일단 리더십이 무엇인가 보자. 조직의 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 달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영향력, 능력, 기술을 보통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하단 박스 보시면은 리더십과 유사계정 가운데 직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관계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리더십은 사람에 근거하여 권위가 발생해. 직권력은 공식적인 직위에 근거한 거 직권력이야. 그러므로 상관과 부하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은 리더십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직권력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장, 대통령 그러면 리더십이야 직권력이야? 그 직권력이지.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
박근혜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권위를 인정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 정권 자체가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권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별로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문재인 씨는 개인적인 전체 생각인데 사람은 좋은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리더십? 그게 좀 느낌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 개인적인 생각을 다 얘기야. 그 사람 비판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생각이 그러는데 국정을 이끌어갈 때는 강력한 장악력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은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 약간 변태도 리더가 좀 필요해. 근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좀 너무 좀 결여된 느낌이 자꾸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공감대가 있다고. 근데 집권력은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공식이나 비공식에 못 존재하고 집권력은 공식 기관에만 존재한다. 성격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읽고 이해. 자, 한 장을 넘겨보자. 학설이나 자질론의 행태론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자질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거기 트레이츠란 말 나왔죠. 이걸 특성이다, 요소론이다 이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될성물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죠. 리더는 선천적인 자질,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통일, 정자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냥 자질론의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내려가서 여러분들 행태로는 리더의 어떠한 행동이 보다도 효과적인가,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지를 연구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은 박스가 나와. 리더 행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과업, 일벌레. 이것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리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행태를 연구해. 그래서 어느 행태가 효과적인 걸 연구한 거야. 그래서 대학의 연구 있죠. 대학 연구는 100% 행태론이야. 거기 오하이오, 미시간, 하버드 좀 나왔죠. 이게 이제 행태론이에요. 알았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행태론 자체가 뭔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재 383페이지 두 장 넘겨봐. 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블레이크와 마턴의 관리망 모형이라는 게 나와. 그리고 이제 하단에 그림 나왔죠. X좌표의 직무가 바로 과업이야. Y좌표의 인간관계야. 이렇게 연구한 것은 바로 뭐다? 행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 행태론 대표하는 거다. 다시 원위치. 그냥 개념만 이해 두시고. 자, 쌍가루 3번에 상황론 나온 거 보자. 이 상황론은 맨 앞에 나오고 있는 자질론을 철저히 비판하고 만들어진 게야. 선천적인 특성 그런 거 없다고 파악해. 시대가 영웅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즉 상황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된다. 이게 바로 상황론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론을 대표하는 게 그 밑에 피들러의 상황적 모형 동그라미 2번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 리더 효율성 밑줄 상황에 의해서 작업된다고 파악해. 그리고 리더 유형을 두 가지 형태형으로 나눠. 뭐하고 과업지향하고 또 하나 인간관계 지향 두 가지 용어로 나눈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과업지향과 인간관계 지향을 결정하는 상황변수를 얘기해. 그 상황변수가 교재 세 가지가 나와. 집권력의 크기, 집단 분위기, 과업구조 세 가지가 나올 거야 교재. 집권력의 크기는 뭔지 알 거야. 그 다음에 집단 분위기는 상관과 부하의 우호 정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과업구조는 권한과칙이 얼마나 명확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자체를 여기 보자. 아주 양호한 경우가 있고 중간 상황, 아주 불리한 경우가 있어 없어? 그죠? 이 생각하고 나누고 이렇게 얘기해. 아주 양호하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과업지향이 등장한다고 봐요. 이때는 과업지향. 근데 중간 상황, 이때는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가 등장한다고 파악한 게 피들러 이론이야. 그럼 상황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 상황 이론이에요. 그 표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니은번에 그 표현 그 적어놓은 거야 지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변수도 가져가야 되겠지. 그치? 거기 여러분들 디귿번에 상황 변수 세 가지 외워야 되겠고 니은번 그림도 잘 가져가겠고. 이건 좀 그래도 가끔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집단관계 이론이라는 게 나왔죠.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몽땅 결합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공식이 나오는데 라지 L 이꼬로 스몰 L, 스몰 F, 스몰 S 나왔죠. 라지 L을 리더십이라 그러죠. 스몰 L을 리더스 트레이트, 자질. S는 시츄에이션, 상황 나왔잖아. 선생님 그럼 F는 뭐예요? 팔로우니까 뭐야? 그죠? 부하, 초정자의 특성이야. 선생님 부하들의 특성 얘기 안 했는데 얘기 안 했지. 근데 어디 들어갈까? 부하의 특성. 부하의 특성 뭐에 들어갈까?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에. 선생님 좀 전에 행태론 얘기한 행태론은 여기서 언급 안 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질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야.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론에 과학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알았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유형을 대표하는 것들. 자, 제일 먼저 화이트와 리피트가 파악한 유형에 관한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 당시에 여러분들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을 나눠요, 여러분들. 권위형과 민주형과 자의방임형,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하가 얼마나 참여하냐, 참여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상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야? 권위형이야. 상관과 부하가 함께하는 것은 민주형, 부하가 하는 것은 자의방임형. 끝. 됐습니까? 옆에 이제 여러분들, 자, 헐시의 이론 별표 하나. 자, 헐시와 브랜차드의 이론 자체를 보다 상황이론이라고 적어라. 이 상황이론을 대표하는데 이대 이론을 생애주기 이론이라도 얘기해. 왜 생애주기 이론이라 하냐면은, 자, 물어보자. 선생님 보자. 인간은 태어날 때 성숙된 인간이야, 미성숙이야? 미성숙. 점차 성숙으로 간가? 가죠. 그래서 여기 그림 박스 봐봐. 박스 맨 밑에 성숙도라는 게 나와 안 나와? 그림에. 찾았어요? 맨 밑에 박스. 그 성숙도가 1, 2, 3, 4, 4로 갈수록 여러분들 성숙도가 완성되는 걸 얘기해. 그래서 이론을 인간의 성숙도에 비추어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론을. 또 하나 3차원이란 말을 썼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 보자. 1차, 2차, 3차는 고려하는 변수가 하나다. 그럼 1차야. 변수가 2개다. 2차야. 3개다. 그럼 3차야. 자, 그럼 선생님 보자. 아유, 진도에 신경 쓰이면 이제 화딱지가 나 죽겠어. 아, 수업하지 말까? 그냥 집에 갈까? 뒤에다 읽고 와, 숙제. 진도에 신경 쓰면은 그냥 화딱지가 막 나. 그냥 누구 하나 패고 싶어 지금. 현재 지금 그런 느낌. 저 그래 여러분 진도 때문에 화딱지가 나. 왜냐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성격이 좀 더러워서 그래, 지저분해가지고.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현성은 아직까지 미성숙된 인간이야. 얘가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살 것 같아. 자, 여기 보자. 지금 요 얘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화이트와 리피트는 이렇게 얘기해서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의사결정에 부하가 전혀 참여하는 건 뭐야? 권위형. 함께하는 것. 민주형. 부하가 하는 것. 그러면 의사결정에 부하의 참여의 정도 변수 하나에 따라서 직선으로 표시가 돼서 안 돼서 이게 1차원이야. 2차는 뭐냐면은 교재 봐봐. 아까 한 장을 넘겨보자. 383페이지. 거기 하단 그림 보시면은 X 앞에 뭐가 나와? 직무. Y좌표. 인간. 변수가 몇 개야? 2개. 이게 2차원이야 그럼. 그럼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다시 381페이지. 그럼 보자. 이들의 이론은 X좌표, Y좌표에다 과업지향과 관계지향 얘기했잖아. 그리고 성숙도가 바로 뭐냐? 상황 변수야. 그럼 전체 몇 개야? 3개 갖고 표현했죠. 그럼 선생님 지금 얘기한 헐시와 브랜차드만 3차입니까? 아닙니다. 상황 이론은 대부분 3차야. 예를 들어서 앞에 지 보자. 피들러 거 봐봐. 피들러 거도 여러분들 과업지향과 관계지향 2개에다가 상황 변수 얘기 계산했어요. 이것도 3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상황 이론에다가 3차라고 적어놔. 상황 이론에다가 3차라고 적어놔. 그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상황 이론의 3차. 알았습니까? 그리고 378페이지에 행태론 나온 거 있죠. 2차. 대부분 2차야. 완벽한 2차는 아니지만 대부분 2차. 됐죠?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자. 자, 그럼 다시 381페이지. 자, 이 사람이 근데 헐시와 브랜차드가 얘기한 거는 상황 이론인데 피들럭과는 약간은 틀려.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자. 자, 그림 나온 거 봐. 성숙도가 1이 가장 낮은 게 낮은 거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 요 직선은 과합지향의 효과성이고 요 곡선은 관계지향의 효과성을 얘기하는 게야. 그럼 성숙도가 1 아니야? 1은 낮은 거 아니야? 그럼 위로 올려봐봐. 올리면은 뭐가 높게 나와? 과합지향이 높게 나와? 관계지향이 높게 나와? 과합지향.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안 좋을 성숙도가 낮을 경우는 과합지향이야. 자, 거기 여러분들 위에 동그라미 1번 부하의 성숙도가 낮은 상황 과합성의 행동이 효과적이다.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쪽은 부하가 2, 3 아니야. 중간 상황은 뭘까? 과합지향이야? 관계지향이야? 관계지향. 그래서 2번에 다시 올라가봐. 성숙도가 중간 상황 관계성 행동. 근데 여기 보세요. 부하의 성숙도가 이거 아니야. 이거 4. 이때는 뭐야? 둘 다 아니잖아. 둘 다. 그러면 둘 다 아니지. 일단 대폭 부하들한테 권한을 위양한다고 파악해. 그래서 여기 3번에 올라가 3번에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폭 권한을 위양한다 이렇게 계산이 있어요. 했죠. 여기 이제 우리가 헐시와 브랜차드의 3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잘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해했죠? 그렇게 이해한 거를 간주하고 자 이제 넘겨서 뭘 보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383페이지 아까 제가 브레이크와 모터니 방학관 관리망 모형 출제 빈도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그림이 쭉 나와 있잖아. 근데 이들은 선생님 그 관리망이라는 게 뭐예요? 매니지얼 그리드란 말을 하는데 그리드란 말은 서양 장기판의 선을 얘기해. 그럼 서양 장기판의 선은 가로 세로가 9개씩 구성되어 있어. 이쪽에도 9개, 이쪽에도 9개 이렇게. 그럼 순서상을 조합시키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9,9. 이쪽은 5,5. 5개로 이제 9,1, 1,1, 1,9 다섯 가지 나오죠. 그리고 관련된 명칭을 붙여. 무관심형, 과업형, 타협형, 단합형, 침묵형. 쉽지? 일벌레가 뭐야? 과업형. 둘 다 안 하는 애. 무관심형, 중간, 타협. 술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게 침묵. 술 먹고 침묵도 못 한다고. 선생님도 어저께 이제 그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선생님네 집에서 하여간에 수원 사는데 버스 타고 한 4, 50분 걸려.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보통 오늘 쉬는 날 아니야.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없는 줄 알고 약속했는데 원장님 강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저께. 그래서 다시 강의하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안 한다. 그러다가 니를 생각해서 한 게야. 선생님 보자. 선생님 원하는 오늘 강의하고 저기 뭐야 마지막 집줄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하여간 이놈아가 이제 뭐 와가지고 야 술을 먹었거든요. 오래간만에. 근데 횟집이 가두리 수산이라고 횟집이 생겼어. 너무 맛있는 게 회가. 야 진짜 동네 회 가운데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어가지고 선생님 들어가니까 이게 손님들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 나만 들어가면 손님들이 많이 와. 꽉 찼어. 그 주인이 날 보고 좋아해. 저 사장님 앞으로 계속 오실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오시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양만 많이 주면 난 무조건 많이 와요. 그랬겠지. 그러니까 서비스로 좀 더 주더라고 아까 또. 그래서 둘이서 오랜만에 각 1병 시키고 있는데 5병 먹었다. 2병 반씩 먹고. 근데 요새 술이 5병이라 하더라도 옛날 술에 비하면 도수가 약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먹고 이제 2차를 가야 할 텐데 2차 가면 오늘 수업이 돼 안 돼? 그거 먹고 2차 가면 수업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2차는 커피 셔가지고 둘이 커피 먹었어요. 커피 먹고 얘기하고 한 10시 반쯤 집에 들어갔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사람 만나고 술 먹는 걸로 술을 좋아하는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마가 이제 아까 얘기한 식으로 딸 둘이 공무원이야. 그래서 공무원 된 거 얘기하고 뭐 제 딸내미 할 때 뭐 그런 얘기 어제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쟤는 이제 그러면 알지.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든지 알지. 제 딸내미 공부하는 거 보니까 큰 딸내미는 3년 만에 돼서 큰 딸이 3년 만에 작은 딸은 2년 정도 해서 공무원 됐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되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생님 저 1년 만에 1년에도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공무원 시험은 운이 작용을 해. 운빨이 있어야 돼.
현실에서 운빨이 있어. 인간은 매년 운빨이 없는 건 아니잖아.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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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그러잖아. 운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확률이 2분의 1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떨어지는 사람들 너무 그동안 시험 봐 떨어진 사람들 너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운빨이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 뭐 아니 공부한 지 6개월 7개월 있는 사람들은 내일 모레 시험에 운빨이 좀 작용을 해야 다녀야 돼. 작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작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 돼. 자기 주위에. 야, 나는 재수가 있어, 재수가 있어. 그럼 재수가 있어져, 없어져? 있어진다. 희한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만 여러분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 난 재수가 있어, 있어, 있어. 우리 여학생들 나 분명히 임신할 거야. 이 말 이상하다 여러분들. 남학생분 나 스스로 임신할 거야. 선생님처럼 돼 여러분. 여기 보자. 여기 보자.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을 가지면은 뭐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좀 잘하고 있지만 좀 제가 보기에는 요거 탄력 봐서 쫙 계속 나가야 한다. 자, 5가지 형태 유형. 요게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브레이커 모터 유형인데 이것도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쌍가루 6번. 자, 이게 출제 진출 A급짜리죠. 전변 변역 조리도십. 자, 이게 제가 A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칠판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국가시험 이제 한 달 남았네. 오늘 3월 1일 아니야. 야, 진짜 빠르다. 그래서 공부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월 6일 한 달, 한 달 1개월 5일 36일 남았네, 그죠? 오늘 3월 1일이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전과 현대를 얘기할 때 고전의 환경은 환경의 확실성을 얘기했고 현대의 환경은 불확실성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 확실한 상황의 조직 구조는 뭐야? 기계적 구조. 현대를 얘기할 때는 유기적 구조.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 보자. 위에 아래 가운데 안정을 중시하는 것은 위에 아래야. 이건 안정을 좋아하겠지 당연히. 아래 것은 불확실하게 달려진 대상에서는 변화와 기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변화 기억을 합해서 변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안정을 중시하는 리더를 우리는 거래적 리더라고 얘기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리더를 우리는 변혁적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보통 거래적 리더의 성격을 집어넣고 그런 문제 형태가 나올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도 좀 내용을 좀 봐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변혁 나온 거 보자. 조직의 노선이나 문화를 변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추구적 기억적 리더십. 그래서 모든 초점이 조직의 변동입니다. 자, 이것은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 미래의 조직의 미래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비전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적절한 지지를 확보할까 안 할까?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화를 개선하는 리더, 이 변혁을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변혁은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하들과의 관계는 인간적 관계의 반대말은 사무적 관계야.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정으로 막 연결된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학원에 강의하는 선생님 가운데 인간적 관계를 갖고 맺는 분 어떤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아무도 안 계시요? 국사 선생님? 네? 나요? 고마워. 자, 인간적 관계. 인간적 관계. 인간적 관계. 그 다음에 지적 자극은 공부하도록 자극하는 게, 야, 나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게 지적 자극이야. 우리가 필로소피를 뭐라 그래? 철학이라 그러죠. 이 철학의 오를 만든 자가 누구야? 소크라테스야. 그래서 최초의 발문법을 쓰죠. 그 시간에 원실험적 기인화법의 창시자는 누굴 비었어요? 원시력적 기인화법의 창시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쓴 것이 바로 뭐예요? 발문법 가운데 반어법. 이걸 삼파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자, 우리 예쁜이 이름 뭐예요?
성주? 최성주? 성주 무슨 최씨? 무슨 최씨? 성주 최씨? 모르겠어? 그럼 모르니까 좀 쪽팔려 안 팔려? 내가 무슨 최씨인지 모르면 쪽팔려 안 팔려? 쪽팔리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주란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가 성주로 지어줬지? 왕도 있고 그러는데 왜 성주야? 이건 모른다. 그럼 모르면 이제 어떡하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봐 안 말아봐? 할아버지 여쭤보겠죠. 자, 이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 반어법을 토대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그럼 알기 위해서 막 호기심을 가져 안 가져? 갔죠? 이게 지적 자극이야. 이 지적 자극이 요거 보자. 요 소피아가 바로 뭐냐? 진리를 요거를 갈망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반어법 지금 얘기한 이것을 이제 삼파법 그러는데 이걸 토대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 게 소크라테스고 모든 철학의 근본은 바로 지금 지적 호기심이야. 그러니까 왜 지구는 둥글까? 왜 공기는 눈에 안 배일까? 왜 사람은 숨을 쉴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적 호기심. 그게 지적 자극이야. 자, 그 다음 뭘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그 다음에 신념, 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자신감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엮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변혁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 미치신 거 볼까요? 보지 마세요. 시험지 안 나오니까. 자, 그럼 변혁에서 가져갈 것은 3번 보세요. 변혁 조리대의 모습에서 베니스하고 나누스가 파악한 내용이 나와. 박스 안에. 그치? 자, 제일 먼저 실수. 부하들의 실수를 포용하고 사려 깊은 조언은 진심의 어린 조언이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심하게 생각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표. 리더는 반대 의견을 장려해. 화살표 놓고 카리스마적 리더와의 차이점. 굳이 카리스마적 리더와의 차이점을 얘기할 땐 두 번째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더가 제시한 여러분들 사항에 대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반대할 수 있는 의견 제시. 제가 볼 때는 사장님 그게 아닌데요. 사장님, 팀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하는 리더. 그 다음에 노벨의 요소를 희망과 낙관의 요소라 그래. 뭐란다? 희망과 낙관의 요소. 자, 그다음에 일종의 감이라는 게 나와. 일종의 감이 뭔지 알죠? 이걸 영감이라 그래. 영감. 미래의 구상 능력. 미래에 될 것 같아. 이게 미래의 구상 능력. 영감이라죠. 영감 같은 말입니다. 또 이해 집단의 요구를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요구가 서로 틀려. 이걸 균형 있게 이렇게 조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 단체하고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여러분들 의견은 서로 가다 틀려. 다르겠죠? 그걸 균형 있게 조정할 줄 알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경쟁하는 상대방하고도 전략적 동맹을 맺어. 그 협력단을 이죠. 이 바로 변형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봤으면 여러분들 꼭 가져갈 게 오른쪽 보세요. 거래적 리더라는 게 쌍가루 7번에 나오죠. 거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거래는 말 그대로 부하들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걸 해줘. 대신 내 말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함으로써 추종자 부하 대행을 행사한다. 그럼 여러분들 합리적, 타산적, 교환적 관계를 중시할까 안 할까? 하겠죠. 두 번째 끝에 그 표현 나왔죠. 또 거래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까 이게 안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수야 혁신이야. 그래서 내 밑에 보수 현상 이렇게 나왔죠. 올라가서 박스 봐봐. 거래. 부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보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두 번째 별표. 예외한 권리. 여러분 예외한 관리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보자.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관심은 전 인격적 관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집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심을 다 그려.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뭐 하지? 오늘 뭐 힘들지 않을까? 아침에 밥은 제대로 먹고 나갔나? 점심은 또 먹을래나? 또 남학생 여학생들 괴롭히는 애가 없나? 교통사고 안 났나? 뭐 여러 가지 다 관심을 기는 거야. 새기는 남자 있냐 없냐? 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근데 기업체 사장이 보는 관심은 하나만 봐, 안 봐. 얘가 기업 매출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냐 이것만 봐. 자, 학원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가 여러 가지 봐. 하나만 봐. 공부하는 줄 아는지 그것만 보는 거야.
여기 선생님들은 니들 공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도덕성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얘 공부해가지고 합격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합격시키지? 어떻게 하면 행정학을 예를 들어서 주입을 시키지? 어떻게 이해시키지? 그밖에 없어. 얘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뭐다? 예외야. 모든 관심이 아니라 예외적인 거 몇 가지만 갖고. 현상규칙. 표적은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인적인 미래는 부하가 5명이다. 5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걸 예외, 그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개인적인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교리에 비해서 낮은 이직률, 높은 생산성, 높은 직업 만족감 갖고 있는 것, 비혼역을 얘기하죠. 알았습니까?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세요. 하나 물어보자. 여기 보자. 조직의 최고층하고 중간 가운데 좀 안정을 좋아하는 것은 최고층이야, 중간이야? 국장이나 부장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는 걸 좋아해, 싫어해? 기업체 사장은 좀 변화를 추구하려고 그래. 그럼 잘리려고 해야겠지. 근데 국장은 잘리는 거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변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적 리더는 중간 관리층에서 많이 보여져. 정원아, 거래적 리더, 중간 관리층. 변혁은 최고 관리층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것도 좀 정리해 놓을 걸. 자, 정리됐으면은 자, 하단에 제 3장 보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387페이지에 행정 PR 나온 거 있죠.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다. 근데 한번 잠깐 보자. 개념 가지고 가자. 행정 PR. 자, PR 영어로 나온 거 뭐로 나왔어요? 그죠? Public Relations. 그럼 이게 뭘까? 행정과 공공과의 관계야. 행정과 공공과의 관계야. 그럼 행정과 공공의 관계는 뭐냐? 기브 앤 테이크야. 주고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나온 거 보자.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한테 알리고 그걸 공보라 그러죠. 그다음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걸 공청이라 그래. 이걸 통하여 국민의 지지, 협조를 얻기 위한 재활동. 됐습니까? 출제 나온 적이 없어요. 넘어가세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대도. 자, 391페이지 사무관리. 사무관리도 출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7급 통틀어 한 번도 없어. 그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얘기야. 보지 말자고. 자, 그 다음에 6절에 행정관리라는 게 나오죠. 자, 행정관리에서는 자, T캡이라는 게 나와. 거기 별표 하나 나왔죠. 사실 C급이라고 적어놨는데 C급은 아니에요. 한 D급 정도. 한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하겠죠. 자, 일단은 개념 나온 거 보자. 행정관리란 행정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원들을 잘 조직화하고 관리해야 다녀야 돼. 이게 행정관리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행정관리 원칙으로서 개발된 것이 오른쪽 총체적 질관리 TKM이에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탄생합니다. 자, 그럼 TKM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맨 밑에 연역 보세요. 연역. 자, 첫 번째 C 왈트라는 미국의 학자가 20년대에 만들어냈고 그의 제자가 누구냐? 그 밑에 데믹이라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산업을 복구하기 위한 14개의 원리 원칙을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산업 자체를 성수로 복귀를 해. 나쁜 놈이지. 전쟁의 패전국 일본을 하고 그래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잘 다듬어져 가지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이론이 급격히 이제 팽창돼 가지고 지금은 뭐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기법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DKM은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 나온 거 봐. 자, 토탈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즉 그 페이지 동그라미 3. 토탈은 업무의 모든 국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퀄리티는 뭐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그런 말이야. 업무의 모든 국면에서 서비스 상품의 질을 제고한다. 매니지먼트는 그러면 제고하기 위한 관리 원칙이 있어야 돼. 그 관리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그 관리 원칙을 대표하는 게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주요 내용에 7가지가 쭉 나와. 그래서 7가지 내용을 잘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첫 번째. 고객의 질의 최종 결정자. 아무리 값비싼 서비스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서비스는 실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에 유명한 탤런트들 자체를 총출연시킨 뭐 우리가 뭐
일타라 그래, 뭐 A급이라 그러죠. 드라마 자체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 엄청난 제작비용 들어가는데 시청률 자체가 여러분들 아주 바닥이야. 그럼 이건 실패한 게 안 한 게야. 왜?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1번 그 표현이에요. 두 번째, 산출 과정 초기질 정착 나온 거 있죠? 이거를 사전적 예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산출 과정 초기질 정착주의, 다른 말로 사전적 예방주의라고 얘기하거든. 자, 이건 여러분들 이제 남학생들, 여러분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은 주류 회사 선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으면은, 특히 이제 그 창원 내려가면은 창원에 뭐가 있냐면 좋은 데이라고 있어. 창원 술. 거기 이제 뭐 판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하여간 선생님도 이거 이제 창원에서 한 2번 늦게 다는 것 같은데, 어떤 술을 개발하잖아. 그럼 개발한 소주를 시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좀 얘기한 주당들의 입맛을 좀 물어봐. 그럼 이제 술집에 이제 선생님 나이 때 먹은 사람 얘기해보고 선생님 같은 얼굴 가진 사람, 좀 술 먹게 생긴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해. 그럼 느낌이 쟤 영업이사구나. 그럼 그 양반이 와서 주변에 무슨 주류회사, 뭐 두산 어디에 영업이사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젊은 사람들 한 30명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소주를 하나 끓여놓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소주인데 요 맛 좀 봐주시고 품평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제 만약에 100명의 주당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100명들이 몽땅 다 뭐라 그러냐? 술 먹는데 너무 목구멍을 톡 쏜다. 그럼 어떡하냐? 초도 제품을 생산할 때 그 톡 쏘는 맛을 좀 줄이면 돼, 안 돼? 되죠? 그럼 산출 과정 초기에 고객의 만족도 요구를 반영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죠. 이게 산출 과정 초기질 정착주의, 사전적 예방주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때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서비스 변이성 방지 나온 거 있죠.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서비스 일관주의라 그래. 서비스 일관주의. 선생님 보자. 자, 우리 행정학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업 진도가 3개월 코스가 아니야. 근데 어떤 날은 여러분들 5개월 만에 끝내고, 어떤 날은 4개월 만에 끝나고, 6개월 만에 끝나고, 2개월 만에 끝나고, 그러면 돼, 안 돼? 서비스의 일관성을 떼야 돼. 그러니까 3개월에. 이런 거 아니죠. 한 주 정도는 더 늘어질 수가 있고, 감소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정도 선에서 깡을 끝내줘야지 여러분들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는 여러분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선생님이 3개월 마치기가 참 힘들어. 이게 이제 행정학을 학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하고 틀려. 저변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없으면은 여러분들 행정학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강의하기 힘들거든. 학은 다 그래. 뭐 교육학, 행정학 거의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많으면 좋겠지.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항상 선생님도 좀 이게 좀 초조함을 느끼고 막 혈압도 막 오르고 막 그러는데, 뭐 하여간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3개월엔 진도를 맞춰야 돼야 한다고. 이게 서비스 일관주의를 얘기하는 게. 그다음에 전체 구성을 한 질의 결정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무가 일정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전체 구성원의 참여로 질을 결정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5번 별표. 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개선을 얘기할 때는 고객 요구를 반영해서 과정을 바꾸고, 다 요구 반영해서 과정 바꾸고, 그걸 적어놓자. 무결점주의 지향. 적어보세요. 뭐를 지향한다?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제 5번에 투입에다가 별표 빵빵빵해도, 행사학 이론 가운데 투입 강조한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 딱 2군데 있어요. 딱 2군데. 이거 타고 적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투입 강조해가지고 적어놓고 LIBS 적어요. LIBS. 예산 제도야. 품목별 예산. 자, 행사의 투입을 중시하는 것은 딱 2군데 좀 보자. 하나는 뭐다? DKM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품목별 예산. 자, 6번은 이제 구성 참여주의 얘기하는 거고, 7번 나온 거 보자. 조직의 전체의 헌신. 그러니까 한 사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 자체가 조직 전체의 목표에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가져가시고 선생님 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TKM은 설문을 나눠주고 통계 처리 그런 거 중시 안 해. 아까 주장들한테 물어보잖아. 설문 안케이 수사. 그래서 거기 박스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 근거 총책 질관리 견화선 나왔어.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맞지? 그 밑줄. 그 맨 밑에 수평적 구조죠. 내 전체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니까. 됐습니까?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 자, 다루는 정했고 396페이지. 자, 권위에 관한 형태. 자, 일단은 권위가 무엇인가 개념만 잠깐 보자. 권위란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이다 밑줄. 모든 권력이 정당이 아니잖아. 권력 가운데 정당한 것을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뭘 보냐? 한 장을 넘겨서 바로 398페이지. 쌍가루 2번에 바나드가 파악한 무차별권. 거기다가 별표 하나. 자, 이 무차별권 자체를 영어로 zone of indifference. 그래서 이놈을 무관심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무관심권. 이 사람 이론은 뭐야? 자, 동안에 2번을 봐봤다. 바로 동그라미 2번에. 바나드는 권위의 수용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눠. 제일 먼저 명백히 수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중립적이다. 세 번째 어떠한 의의를 달지 않고 수용한다.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요 세 번째 어떠한 의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는 경우를 일명 뭐라고 파악하고 있다? 무차별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누가? 바나드가. 됐어요? 쉽지? 근데 그 밑에 사이먼은 바나드의 제자야. 근데 바나드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수용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타인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 그 하나가 뭐냐? 의사결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이 확실해서 따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장단점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야 잘못했다 확실하면서도 따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때 2번과 3번을 뭐로 파악했다? 권위의 수용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았습니까? 그 자신의 권위의 수용권은 자신의 스승 바나드가 파악한 무차별권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아울러 부하의 교육의 정도가 높아지고 자의식이 강할수록 권위의 수용 범위는 넓어진다. 축소? 축소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거기까지. 됐죠? 자, 오른쪽에 이제 갈등 나온 거 봐. 자, 일단은 갈등이 무엇인가 개념 잠깐 보자. 출제는 좀 없습니다. 갈등을 조직 내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한 선택 기준이 모호하여 결정자인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곤란 상태.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뭘 보냐? 두 장을 넘겨보세요. 자, 세 장을 넘겨보세요. 그리고 404페이지. 첨삭 지도에 토마스의 대인적 갈등의 해결 전략에서 5가지가 나오잖아. 이 5가지가 출제에 좀 나온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거기 이제 단정이란 말이 나왔고 협조란 말 나왔잖아. 단정이란 말은 뭐냐면은 나의 주장만을 강조할 경우 단정이야. 협조는 타인의 주장 자체를 중시할 경우가 협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형태. 회피는 뭐야? 비단정 비협조. 그 회피는 언제 등장하냐? 첫 번째 줄 갈등이 사소하거나 욕구 충족 기회가 없을 때는 적당히 회피해야 하네. 하죠. 자, 두 번째 수용은 나의 주장은 포기하고 타인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 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타인과 지금 화합하고 싶어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세 번째 타협은 중간이야. 즉 극단적 전략을 피하는 경우. 어떨 경우에? 동등한 권력 부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강제를 얘기할 때는 뭐냐? 나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경쟁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위기 상황이란 말이 나왔나? 나오죠, 밑줄. 위기 상황에는 보통 강제나 정지 등장해. 마지막 협력은 뭘까? 윈윈 전략이야. 서로의 만족을 모두 극대화하기 위한 윈윈 전략을 협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2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갈등에서는. 요 형태 정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왔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조직 변동 파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